예, 15주 3차 시입니다. 이제 이 수업만 끝나면 우리 한 학기 수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거죠. 자, 15주 차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시의 책을 좀 읽었죠. 3차 시도 조금 일단 시간은 있으니까 3차 시도 그렇게 하고 뒷부분에서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을 또 보면 뭐가 있냐면 소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마를 여기 보면 지금은 레니나가 이제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들은 그 말을 12년 동안에 걸쳐 매일 밤 150회씩이나 반복해서 들어온 거였기 때문에 습관처럼 나온 말에 불과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헨리의 40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착륙한 레니나와 헨리는 곧바로 식당에 있는 곳으로 걸어 내려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군중들 틈바구니에 끼어 맛있는 인리 요리를 먹었다. 커피와 함께 소마가 나왔다. 소마가 레니는 반 그램짜리 정제 투하를 그리고 헨리는 새알을 먹었다. 9시 20분이 되자 레니와 헨리는 거리를 가로질러 새로운 문을 연 웨스트민스터 성당 캐바레를 향해 걸어갔다. 성당 캐바레 흥미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성당과 캐바레의 공통점이 뭐냐? 캐바레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캐바레는 이제 내가 젊었던 시절에 유행했습니다. 나는 가본 거 말로만 들었죠. 근데 나는 어떤 놀이에 대해서 소질이 전혀 없어요. 게임도 전혀 하지 않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캐바레라고 하는 것은 춤추는 곳이에요. 무도장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좀 불륜, 바람 피우고 좀 건전하지 못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클럽이라고 하죠. 젊은 친구들은 클럽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이제 캐바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멋진 신세계 속에서의 성당 캐바레가 있는데 전혀 조합이 어울리지 않는 그 성스러운 어떤 그런 공간, 성당과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그야말로 세속적인 세속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캐바레를 성당 캐바레로 이렇게 탁 붙여놨어요. 이 작가가. 그래서 성당과 캐바레의 공통점 뭡니까? 비용을 지불하죠. 참 비용 지불해요. 그렇죠? 두 번째, 무언가에 열중 혹은 몰입하죠. 세 번째, 무언가 해소를 바라지만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는다. 참, 내가 정리해놨어요. 응? 성당과 캐벌의 공통점. 시험을 내면 좋겠네. 비용을 지불한다. 무언가에 열중, 몰입한다. 무언가의 해소를 바라지만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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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면요. 이제 이 헉슬리는 영국 출신 작가잖아요. 영국 작가잖아요. 오늘날 종교 집회의 맹목성에 대한 조소와 야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볼까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오고 있지 않았다. 음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지되어 가고 있는 흥분에도 불구하고 버나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버나드는 팔을 흔들며 있는 힘껏 외쳤다. 모두 여단을 떨며 빙빙 돌아가면서 발을 구르고 있을 때 버나드 역시 그들을 따라 빙빙 돌며 발을 굴렸다. 쭉 하면서 나는 그분이 오시는 소리를 듣는다. 음악이 빨라졌다. 그 다음에 뭐라고 쭉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교지표의 맹목성, 예, 맹목성. 예, 그리고 이제 쭉 좀 넘어가면요. 버나드가 나오죠. 앞에서, 예, 레니나와 함께 이제 버나드라고 하는 남자가 나옵니다. 버나드. 음, 그 뭐, 바다를 보고 싶다. 마치 나라는 사람 이상이 된 것 같소.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버나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레니나는 훈련받은 기계적 인간입니다. 두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버나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갖고 혼란에서 벗어나려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공 부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레니나는
아주 정상적으로 태어난 부화된 훈련받은 기계적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인이 감정을 가지면 사회 혼란이 생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음, 개인이 감정을 가지면 사회 혼란이 생기는 법이다라고 버나드가 레니나가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음, 두 사람이 하여튼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도구역에 가지요. 예. 자,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또 찾아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문명이란 살균이다. 자연, 문명과 자연을 지금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이 소설에서 대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문명이란 살균이다. 자, 여기 이 노인, 예, 예. 거의 벌거벗은 늙은 인디언 한 명이 근처의 집 2층 테라스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 얼굴은 마치 흑가면처럼 검고 깊은 주름이 움푹 패여 있었으며 이빨이 없는 입은 푹 꺼져 있었다. 그리고 입술 주위와 양 보리는 길게 난 몇 가닥의 잔털이 검은 피부와는 대조적으로 하얗게 빛났다. 따지 않고 기른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늘어져 있었다. 그의 몸은 굽었으며 심지어 뼛속까지 완전히 말라있을 정도로 살이 없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그 인디안 노인은 아주 천천히 내려왔다. 사다리 계단을 하나 내려오고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돌린 다음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모습은 자연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 예. 그럼 인공은 뭐냐 봅시다. 우리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저렇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요. 우린 노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지. 노인들의 내분비물을 인공적으로 사용해서 청년의 것과 똑같은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의 마그네슘 대 칼슘 비율이 30세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게다가 전문피를 수혈하고 신진 대사에도 항상 자극을 주고 있어. 그러니 우리의 노인과 저 노인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노인들은 대부분 저 노인의 나이가 되게 훨씬 이전에 죽기 때문에 이거 하고 60세가 될 때까지도 노인들의 젊음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지. 그러다가 쾅 하고 무너지듯 종말을 구하고 마는 거야. 사실 나도 이런 걸 상상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요. 80, 90, 뭐 100세 돼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 난 80 이상은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80 이상은 건강을 다 잃고 노동 능력도 당연히 잃고 인지 능력도 거의 사라지고 거의 그 나이 되면 거의 요양병원에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끔 상상해요. 70만 되면 사람들이 그 멋진 신세계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70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70이 되는 생일날 갑자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숨을 거둘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것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통계적으로 70대는 자기 생일날 아침에 침대에서 고요하게 아주 조용하게 품위 있게 죽는다는 것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도 있지 않겠어요. 아직 못된 사람들은 또 뭐 범죄를 저질렀지도 모르겠긴 하겠는데 뭐 하여튼 내가 상상을 했어요. 너무 많이 사는 것은 죄악이다. 음. 근데 이 멋진 신세계 흑설리도 그런 생각을 했는 겁니다. 이건 나도 참 좋아요. 약간 60 되면 죽는 모양입니다. 예, 60이 되면. 자, 자연과 인공의 그런 차이. 예. 그 다음에 레니나가 각성의 계기가, 여기서는 이제 내가 간략하게 해놔서 그러는데, 각성의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자, 레니나는 지금 끔찍하잖아, 이게. 지금 이거 여기서 이걸 보면서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레니나는 근데 그때 소마를 이제 먹는 거예요. 그 불쾌한 감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마가 주머니를 뒤졌어. 그러나 그의 주머니는 소마가 든 병이 없었다. 소마가 들어있는 병을 깜빡 잊고 휴게소에 두고 왔기 때문이다. 소마는 버나드의 주머니도 없었다. 자, 레니나는 소마의 도움 없이 멜파이스의 공포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그 공포는 때를 지어 레니나를 습격해 오고 있었다. 아기들에게 젖을 주는 젊은 두 여자를 보았을 때 레니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레니나는 그런 점잖지 못한 행동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자, 설상가상으로 보나드는 모르는 척하면서 이 역겨운 모체 발화의 장면에 대해 공공연히 논평을 하였다. 보나드는 소마의 혈액이 다 떨어졌으므로 자신이 오늘 아침 호텔에서 보여준 나약함을 수치스럽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애써 타려다먹어도 이단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강렬한 감정이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레니나,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어머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상실한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요. 레니도 자신 낳은 아이와 함께 저기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시오. 보나도 어떻게 그런 말을, 자, 뭐 이런 식으로, 예, 소마에서 멀어질수록 각성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소위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죠. 이렇게, 예,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지금 린다와 존. 그렇게 해서 지금, 자, 제일 마지막에 총통과 이제, 자, 자, 총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업은 경쾌하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거든. 정신적 스트레스도 없고 말이야. 쉽고도 피로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 작업을 7시간 반 동안 하고 그런 후에는 소마를 배급받고 게임을 하며 성행위도 즐기고 촉감 영화도 관람하지. 더 이상 그들이 뭘 원하겠나. 음. 이미 150년 전에 시행되었다. 아일랜드 전역에 하루 4시간 노동을 실행했었지. 근데 그 결과가 됐는지 알긴 하는가? 불안감과 소모 복용의 급증만을 초래했다네. 그것이 전부라네. 초과로 생긴 것이나 다름없게 된 3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는 행복의 원천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져왔지. 예, 우린 변화를 원하지 않아. 모든 변화는 안정에게는 위협적인 요소거든. 총독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뒤에다 내가 이제 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결국은 존은 신과 시와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과 죄를 원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 소설의 진정한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뭐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고, 자, 뭐 이건 이야기가 됐고요. 이제 그 주제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 소설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성이 소멸하고 있는 근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란 과연 뭐냐?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야만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섹스피어의 희극 템페스트에서 이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제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달한 과학 문명이 이루어낸 말 그대로의 멋진 신세계가 여기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제목이라고 했죠. 뭐 역설적이다, 반어적이다. 예, 다름에서도 같죠.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어느 누구도 불행하지 않게 학습되죠. 질병, 전쟁, 굶주림, 헐벗음 같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고독, 불안, 절망 같은 정신적 고통까지도 존재하지 않고 그야말로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 없이 소비하고 누가도 섹스를 즐기는 데다가 걱정, 근심까지 없는 이곳에는 모두가 행복한, 예, 행복한
그러면 지금 이제 무한한 물질적 풍요와 끝없는 쾌락이 어떤 수고나 노력의 대가 없이도 주어지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 물質풍요를 기반으로 한 이상사회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래서 아까 뭐 그 앞에서 1차 시대 요 부분 보여주긴 했습니다. 코케인이 도대체 뭐냐. 아, 일단은 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 나라지만 맛있는 요리들이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자연히 생기는 곳.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렸으면 이런 세계를 상상을 했겠어요. 중세 이후에. 예. 그러니까 숲속에는 과자나 초콜릿이 불쑥불쑥 자라나 있고, 하늘에는 비둘기 구이가 날아다니고, 잘 구워진 돼지가 엉덩이를 포크에 찔린 채 뛰어다니고, 우리는 그냥 집어먹으면 되는 거네. 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포도주고, 빗물 대신에 케이크가 떨어지고, 빗물 대신에 케이크가 떨어지고, 민가는 보리설탕, 왕궁은 얼음설탕, 거리는 과자들이 깔려있고, 완전히 동화죠. 환상적인 이 나라의 주민들은 영생을 약속받고, 그 이유는 뭐냐? 전쟁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가 50세가 되면 다시 10세 아이로 돌아가 버리겠다. 예, 예, 참 기막힌 상상입니다. 뉴 아틀랜티스,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의 저서인데, 새로운 철학 원리가 정치적 기구와 국가의 지도 아래 수행되는 이상국가를 기술하는 로망이죠. 나중에 이상적 공화국가의 법률이 추가될 예정이었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유토피아를 다루고 있는 저서죠.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아, 이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1차 시, 2차, 3차 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의 내용들을 주된 것을 검토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신세계, 멋진 신세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죠. 유전학적으로 선별돼서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게 아니라 사육되죠. 선별과 사육이죠. 이 두 가지가 저 유토피아를,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기둥이죠. 그 헉슬리 소설 멋진 신세계는 런던 중앙인공부와 조건반사 양성소를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 아까 뭐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겨우 34층밖에 되지 않는 낮은 bak한 회색 빌딩, 중앙 현관 위에는 런던 중앙 중심부, 중앙 인공부와 조건 반사 양성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방패 모양 현관에는 공유 균등 안정이라는 세 개국가의 표가 보이는 그런 조건 반사 양성소. 자, 그러면 이제 이 보면 이 헉슬리 멋진 신세계는 그 소설을 보면 굉장히 그 섬세한 그런 자연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헉슬리가 어떻게 그런 정교한 그런 그 묘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공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헉슬리는 이런 기반한 아이디어를 당시 유행하던 우생학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생학은 상당히 좀 문제적인 사실은 학문이긴 합니다. 문제적이라는 얘기는 저 우생학을 굉장히 악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다윈의 진화론과 다윈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천지 만물이 신의 창조에 의해서 생성됐다는 창조설을 대놓고 부정하지는 못하죠. 그러면 목이 달아나니까. 그런데 하여튼 자연도태,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 진화한다는 소위 진화론을 이제 종의 기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바로 우생학은 다윈의 진화론과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두 가지 뿌리에서 태어난 학문입니다. 우생학은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하여튼 우생학은 이렇게 다윈의 진화론과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두 가지 뿌리에서 태어난 학문인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영국의 그 스펜서 같은 사회 그 소위 이제 사회 개혁가들, 당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그 다윈은 그 자신의 적자생존, 자연 도태설을 자연계의 어떤 생물 종에만 한정을 시켰어요. 근데 영국의 스펜서 같은 그런 사회학자들이 인간의 사회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 거예요.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이 우생학과 더불어서 인종 청소를 하는데 악용되고 그렇습니다. 사회 부적응자들을 자 여기 볼까요? 또 그러니까 우생학은 뭐냐? 인간은 사회라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나는 동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적자와 잘 정하지 못하는 부적자가 사회는 있죠. 근데 그것은 유전적 형질의 의미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생학 목적은 뭐냐? 적자를 키우고 부적자를 제한 혹은 제거함으로써 사회를 이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위험성이 있나요? 내가 뒤에다 써놨겠죠? 안 써놨네? 예,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보죠. 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우생학은? 이 우생학을 갖다가, 이제, 특히 영국에서는 소위 이제, 그, 독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청년들은 다 전선에 나갔죠, 이제. 전선에 동원되죠. 동원돼서 다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이제 독일의 뭐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이 보니까, 전쟁이 계속되면서 건강한 청년들은 다 전선에 투입돼서 죽음을 면치 못하고, 그럼 고향에 누가 남아있느냐? 이제, 건강하지 못한, 뭐, 사람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런 자들만 남아서 이제 처녀들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러다가 독일이 이렇게 장애를 갖거나 이런 일테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만 남을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이 우생학을 그야말로 갖다 인종청소용으로 활용을 해요. 소위 사회 부적격자들, 그러니까 백치라든가 정신병자라든가 심각한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단종해버려요. 단종. 아이를 갖지 못하게. 그리고는 심지어 죽여버려요. 살해해버립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는 한 600명 가까운 유대인들과 함께 집시라든가 떠돌이들 집시들,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사회 부적격자들은 모두를 죽여버리는 거, 인종 청소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악용된 사례가 있고, 또 이제 우생학이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 결정론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멋진 신세계에서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어, 그 이런 생물학적 결정론은 소위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능력이 이미 결정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어떤 그 능력을 갖추고 좀 더 나은 어떤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해 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존과 총통 무스타파 간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뭐냐면 존은 존이 누굽니까? 자연보호 구역에서 돌아온 어, 존은 총통 무스타파 몬드와 이제 논쟁을 합니다. 나는 안락을 이 그냥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신을 원하고 문학도 원하고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하고 나는 죄도 원합니다. 심지어 총통은 이렇게 반문해.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군.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군. 그래.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난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권리가 없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멋진 신세계에서의 인간이 과연 인간일 수 있겠는가? 인간의 삶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헉슬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언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신을 원하고, 문학도 원하고,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한다. 나는 심지어 죄까지도 원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불행해질 권리다. 불행이다. 그 말이죠. 음. 자, 그래서 다시 통통은 그렇다면 늙고 추하고 생식불량이 되는 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성병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없거나 이들이 들끓을 권리, 매우 불량한 환경을 말하죠. 내일 자신이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의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원한다는 말인가? 이때 저는 그러니까 왜 오래 침묵합니까? 사실 이런 거, 이 통통에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불행한, 비극적인,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 항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이 부화 과정을 통해서 소위 생산된 인간들의 이 멋진 신세계에서의 인간들의 삶에는 이런 이 부정적인 것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저는 침묵을 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난 그 모든 권리를 원해요라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자, 생물학적 결정론 뭐 아까 말했던 것 정리해 놨군요. 지능과 성격, 지능 같은 인간의 사회적 능력이 성별이나 호르몬 또는 유전 형질과 같은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 이미 결정되고 주장하는 이론을 생물학적 결정론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영국의 스펜서 같은 사회 진화론자들은 걔네 생물학적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질병, 장애, 가난, 불평불만 등 각종 사회 문제들을 출생 이전에 유전기를 조작하거나 출생의 특정한 수술을 통해서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다는 애자는 이거 아니겠죠? 아예 없앨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마치 신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 19세기에는 영국의 골턴이 체계한 우생학이, 20세기는 하버드 대학의 윌슨이 제창한 사회생물학이, 그리고 21세기는 유전공학이 저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반하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헉슬리가 태어나기 직전인 1890년부터 장애자와 정신병자 또는 급변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부적격자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단종법을 논의하고, 그래서 그 스펜서와 같은 사회 진화론들이 다윈의 적자 생존과 자연도어 태세를 사회 진화론으로 원용을 해서 시행을 하죠. 미국도 그랬어요. 흑인과 아시아인들을 2등 시민으로 분류하는 이민법을 만들고 이민 쿼터법을 시행한 거죠. 인디애나주를 시작으로 미국 12개주가 실제로 단종법을 또 실시하기도 했죠. 자, 이 장면을 통해 흑슬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뭡니까? 아까 존과 총통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 인간에게는 행복과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자유란 얘기, 자유. 참, 이것이 이 소설의 이 장이, 이 마지막 이 페이지가 이 멋진 신세계의 주제의식을 이제 응축해서 정리해 놓은 장면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간에게는 행복과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자유다. 설사 불행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병들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자유를 가질 권리를 인간은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쉽지 않죠. 우리는 그 일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실제로 큰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바로 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같은, 그런 세계를 사실은 꿈꾸잖아요. 그게 유토피아란 말이에요. 토마스 모어가 꿈꿨던 유토피아. 홍길동이 상정했던 뭐 섬이라든가 율도국인가요? 예. 그런 거. 대부분의 전체주의 체제가 그렇듯 멋진 신세계는 행복과 안정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행해질 권리까지를 포함한 그런 자유가 그럴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라 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또 다른 책으로 책 이제 읽지 않고요. 읽지 않고 또 좀 정리를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뭘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토마스 모어와 유토피아에서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죠? 그런 해괴한 일이 도대체 어디서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 바로 나으리의 나라 영국에 있지요. 영국에서는 지금 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514년 여름 영국의 저명한 사법관인 토마스 모아, 이소피아를 지은 저명한 법관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에스파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사절로 네덜란드의 안트베르펜 네,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네덜란드가 독립하기 이전에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던 시절의 일입니다. 어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숙소로 돌아가던 모어는 우연히 아주 절친한 사람, 그다음 인문학자로 명성 높은 에라스무스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라스무스의 제자이자 안트베르펜 시청의 서기인 피터르 힐러스를 만난답니다. 이름 다 뭐 남나라 이름이니까. 힐러스는 모에게 라파엘 히슬로테아우스라는 선언을 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 라파엘은 자신이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항해에도 참가했다고 이야기하고, 베스푸치는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 여러 차례 신대륙을 탐험하면서 그것이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주장한 인물, 아메리카라는 지명도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군요. 자, 라파엘은 토마스 모어에게 자신이 탐한 여러 대륙과 섬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갖가지 기묘한 얘기를 들려줘요. 그 가운데 모어가 가장 흥미를 느낀 곳은 바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섬이 있죠. 흔히 유토피아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토마스 모어의 저서, 가장 나은 사회 상태 또는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대해.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본래 제목은 가장 나은 사회 상태 또는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대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없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오유와 장소라는 의미의 토포스, 토포스를 합해 만든 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 이런 뜻이죠. 예. 모은 유토피아를 처음에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고 불렀다가 왜 존재하지도 않은 이상향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유토피아. 그러니까 그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를 통해서 말 그대로 그 하나의,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우리가 유토피아인 것처럼 보이는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그려내고 있죠. 사람에게 자유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만들어진 세계, 그런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토마스 모어는 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이상형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 막연히 그런 이상형을 동경했기 때문일까? 그래서 이 모어의 의도는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데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과의 대비를 통해서 당시 영국의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현실을 구원하고자 한 목적으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소설을 썼단 말이에요. 헉슬리는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이 맹목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인간성이 소멸된 그런 미래를 이 소설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맥락은 어떻습니까? 자, 순한 동물인 양이 갑자기 포악해져서 사람을 잡아먹는 바로 그런 현실, 이런 현실. 그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 그럼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현실을 더 생생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현실을 어쩌면 반어적으로 더 생생하게 말하고자 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자본주의라는 사회체제. 자, 자본주의란 뭡니까? 난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자본주의란 뭡니까? 자본주의는 과연 언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가 왔겠죠?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 자본주의 이전은 여러분 봉건제 사회죠. 자급자족한 농민들과 그들이 사는 농촌을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면 거의 농업뿐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산업은, 그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뭐 거의 한 90%가 농업에 종사했거든요. 이제 예외적으로 상업, 수공업이 있었죠. 수공업은 굉장히 천대받았죠. 예. 일단 이제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랬어요. 보니까
산업이라고는 거의 농업뿐이었고 상업과 수공업이 이루어지던 도시는 예외적인 공간이었다. 근데 이 시대 농민들은 문제는 자신들 경작하던 땅의 주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세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를 거치고 또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소작농이라고 하는 특이한 계급의 사람들이 나타났죠. 자기 땅을 잃어버린. 예. 땅의 주인은 이제 유럽에서 영주 계급이라 불리는 사람들, 즉 왕과 귀족 그리고 교회였어요. 농민들은 그 땅에서 농사짓는 대가로 생산물의 절반 이상을 짓도록 받죠. 우리의 소작농들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죠. 이 시대 농민들은 흔히 땅에 묶여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땅에 묶여 있었다. 경제적으로 토지에 의존했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신분 제도의 제약으로 땅에서 자유롭게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내 마음대로는 아니죠. 내가 하여튼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뭘 하든 간에 편의점 알바를 하든 주유소 알바를 하든 또 뭘 하든 간에 어쨌든 내가 어떤 내 여건에 따라서 직업과 직장을 선택은 일단 할 수 있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어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중세 유럽의 농민들하고 비교하면 선택의 자유는 일단 있죠. 음. 이제 땅에 묶여 있는 이 농민들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예. 에, 물론 이제 내가 선택한 직장이 반드시 나를 선택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 때로는 전혀 굶어야 하는 위험도 있지만, 그러나 봉건제 사회에 살던 농민들은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없었고, 영주가 아무리 포악하더라도 그 영지를 마음대로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 유럽의 중세 시대 영화를 이제 가끔 보면 그, 그 영주가 아주 나쁜 자들인데, 그 영지의 그 농민들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할 때 그 첫날 밤을 그 영주가 차지하는 그런 못된 풍습이랄까?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예. 그 비극이 탄생하는 거죠. 예. 하여튼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헌법은 우리에게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중세 농민들에게는 전혀 없었다. 영지를 벗어났다가 잡히면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했고, 봉건제 사회가 농민을 토지에 묶거든 이유는 뭘까? 생산력의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력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토지와 노동력의 결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농민들은 중요한 생산력이죠. 생산력의 원천이죠. 예. 농민들이 제멋대로 이동하도록 허락한다면 생산도 불안정해지고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들 처지에서도 보면 또 그 좋은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봉건제 사회에서는 농민들이 마음대로 영지를 이탈할 수 없는 것처럼 지주, 즉 영주 계급도 마음대로 농민들을 자기 땅에서 내쫓을 수 없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심지어 토지가 매매되거나 상속되더라도 그 땅에서 경작하는 농민은 그대로였죠.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는 것은 단지 짓대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 농민에게는 누가 영주거든 상관없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권리가 관습적으로 일단 보장되었어요. 농민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이 권리가 이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 즉 봉건제 사회는 한마디로 열악한 생산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농민들을 의무와 권리 두 측면에서 토지에 꽁꽁 묶어둔 체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짧게 잡아도 몇 세기에 걸친 사건이에요. 농민들이 더 이상 땅에 묶여있지 않게 되면서 시작된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농민들에게 이런 체제의 변화는 의무 측면에서 본다면 토지로부터 해방이었죠. 권리 측면에서 본다면 토지로부터의 추방을 또 의미하는 거죠. 현대를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사회일지라도 그 사회가 몇백 년 넘게 지속된 데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응? 가령 노예제 사유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노예는 쇠사슬에 묶인 채 늘 채찍으로 맞는 것처럼 묘사될 때가 많죠. 그러나 실은 노예도 참고 살만하니까 그 사회가 몇백 년 동안이나 유지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지나치는 것일까요? 음. 마찬가지로 봉건제 사회 농민들에게도 그들이 살았던 사회는 비록 가혹한 수탈과 억압을 받을지언정 그럭저럭 참고 살만했다. 참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너희도 그렇고 이 농민들도 그렇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에게는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을 의무와 함께 권리가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또 이제 그럭저럭 참고 살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영조들에게도 굳이 농민들을 토지에서 추방하면서까지 체제를 뒤흔들 이유가 없었다. 뭐 그렇게 이게 정확한 놈이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했잖아요. 토마스 모 유토피아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양모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안정적이던 기존 질서를 뒤흔들어 놓아요.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대가로 지대를 받는 것보다 그 땅에 양을 키워서 양모를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이제 지주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신들 땅에서 농민들을 강제로 추방하겠죠. 왜요? 이제 양을 기르려고. 예. 그런 농민들이 수세대 동안 간섭적으로 보장받던 권리를 부정해버려요. 농민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짓던 땅에서 이제 어쩌겠어요. 내쫓김을 당하죠. 토지에서 추방된 농민들이 다른 곳에서 생존 수단을 찾을 수만 있었다면 사정이 그토록 처참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도시와 공업 부분은 아직 농민들을 수용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매우 운 좋은 몇몇 농민들만 모직물이나 다른 산업 부분에서 겨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그쳤거든요. 대부분 농민들은 무작정 도시로 흘러들어가서 이제 불황자가 되나 굶어 죽는 거죠. 당시의 법률은 또 어떻게 되냐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불황자가 된 농민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뤄요. 구걸하다가 처음 체포되면 태형을 내려 몸에서 피가 날 때까지 매로 때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루핑인가요? 뭐 빵 몇 개 훔쳤다고 징역을 수십 년 살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 태양과 함께 귀를 잘렸고, 세 번째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아주 소위 거린들에게 엄격한 형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럼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구걸 말고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다가 잡히면 교수형에 처도록 명령한 법률의 모순에 대해서도 유토피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벌은 그 자체로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덕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둑들밖에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형벌을 가하더라도 그 짓을 멈출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영국은 유럽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시대를 활동이 열어준 거예요. 산업혁명 그러면 영국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죠. 인클로저 운동, 인클로저 운동. 어, 토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친다 이런 것이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울타리 치기 운동. 이 인클로저 운동은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양을 키우기 위해 일어난 16세기의 목양 인클로저와 대규모 농업 경영을 위한 18세기의 농업 인클로저.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비판한 것은 양을 키우기 위한 울타리 치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당시 영국 사회죠. 어, 자, 지금 이제 계속 이 이야기 하면 또 여러분이 너무 힘들 테니까 어쨌든 뭐 영국에서 다른 유럽의 다른 경쟁 국가들을 앞질러서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강력한 절대방정의 보호 아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추진한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토마스 모어는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하나의 가상적인 공간을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그 유토피아는,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상정하고 있는 유토피아는 어떤 겁니까? 아까 여기를 좀 봅시다. 여기. 예, 여기 늙고 추하고 생식불량이 되는 권리, 성병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어떤 이런 요소들이 없는 그런 세계가 멋진 신세계의 세계, 그리고 토마스 모어가 상정한 멋진 신세계라고,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좀 다르긴 하죠. 다르지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은 이제 뭐 다 됐는데, 잠깐만요. 시간은, 예, 시간은 한 5분 남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5주가 다 끝나잖아요. 15주가 다 끝나서 내가 여러분에게 노래를 하나 들려주려고 합니다. 내가 노래를 하면 좋지만 내가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지난 학기에는 내가 직접 노래를 하나 불러줬는데 그게 아이유가 나왔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선디에가 불렀던 어른이라고 하는 노래를 내가 불러줬긴 하는데 내가 들어도 민망하게 참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내가 노래를 직접 부르지 않고 이제 노래를 좀 들려주려고 사실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그 타이머를 맞추느라고 이제 다시 조금 앞으로 저기 올라가서 내가 찾고 있습니다. 조금 한 30분만 좀 참으세요. 내가 노래를 하나 듣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끝내면 됩니다. 예. 음, 미스터 션샤인의 주제가 중에 하나입니다. 김윤아가 불렀던 노래네요. 김윤아의 노래 눈물 아닌 날들. 예. 눈물 아닌 날들. 미스터 선샤인 OST 파트 3번이군요. 김윤아가 부르는 눈물 아닌 날들. 예, 미스터 선샤인도 내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자. 들켜버린 마음처럼 시간이 하얘지도록 다가온 사람 바보 같지만 핑계 같지만 난 그냥 무서워서 자꾸 나의 눈에 너만 보이는 내 모든 날이 내가 많이 미안해 너에게 그래서 더 알아 내가 미워져 미안해 이 말밖에 없는 한 번만 더 내 이름 불러줄래 한 번만 더 곁에 있어줄래 사랑 눈 뜨면 숨 쉬면 보고 싶은 볼 수 없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 내 아픈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 학기 동안 비대면으로 또 수업을 듣고
그러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걸로 우리 한 학기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